안녕하세요. 모티북입니다. 오늘 준비한 책은 문해출판사에서 펴낸 도리스의 빨간 수첩입니다. 이 책은 96세 도리스 할머니의 이야기인데요. 할머니의 가장 소중한 물건은 1928년부터 써왔던 빨간 수첩입니다. 자신의 우여곡절의 삶을 모두 다 기록해 나가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도리스 할머니의 삶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니, 절망 그대로의 울부짖음을 들어본 적 있니? 절망에서 터져나오는 비명 소리 말이야. 가슴 밑바닥에서 나오는 비명. 세포 하나하나까지 파고 들어가는 비명. 모든 사람의 가슴을 저리게 하는 그런 비명. 난 여러 번 들어봤어. 하지만 그때마다 가장 처음에 들었던 소리, 가장 끔찍했던 소리가 생각났단다. 그 소리는 집 마당에서 들려왔어. 거기에 그가 서 있었지. 내 아버지. 손에서 솟구친 피가 잔디를 덮고 있던 눈을 붉게 물들였어. 아버지 손목에 드릴이 약간 박혀 있었어. 비명소리가 잦아드는가 싶더니 아버지가 땅에 쓰러졌어. 우리는 계단을 뛰어내려가 아버지가 쓰러진 마당으로 갔어. 거기에 우리 식구들 대부분이 있었지. 엄마는 앞치마로 아버지의 손목을 묶고 그 팔을 허공으로 들었어. 도움을 구하는 엄마의 외침 소리는 아버지가 내지르던 소리만큼이나 컸어. 아버지의 얼굴은 걱정스러운 만큼 창백했고 입술은 푸르스름한 자줏빛을 띄었어. 그 다음 일어난 일은 모두 흐릿해. 남자들이 아버지를 거리로 운반했어. 차 한 대가 아버지를 싣고 떠났어. 벽 옆 덤불에 홀로 자라던 메마른 장미와 그 장미를 감싸고 있던 눈. 모두가 떠나고 나서 나는 마당의 그 자리에 그대로 서서 장미를 빤히 보았어. 그 장미는 살아남았어. 나는 아버지도 그와 같은 힘을 갖게 해달라고 신께 기도했어. 그 뒤로 몇 주일 동안 불안한 기다림이 이어졌지. 매일 우리는 엄마가 아침에 먹고 남은 음식과 죽과 우유와 빵을 챙겨 병원으로 가는 모습을 보았어. 대부분의 날을 엄마는 열어보지도 않은 음식 꾸러미를 가지고 집에 왔어. 그러던 어느 날 엄마는 음식이 가득 든 바구니에 아버지의 옷을 걸치고 집에 왔더구나. 얼마나 울었는지 엄마의 두 눈이 통통 붓고 빨갰어. 독이 퍼진 아버지의 피만큼이나 붉었지. 모든 것이 정지했어. 삶은 끝났어. 아버지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삶이 끝났어. 몹시도 추웠던 11월의 그 아침에 들려온 아버지의 절망적인 비명소리는 내 어린 시절을 잔인하게 끝냈던 거야. 밤중에 흘러내리던 그 눈물은 내 눈물이 아니었지만 그 눈물은 언제나 내 영혼 속에 있어서 때때로 나는 잠에서 깨어 그것이 내 눈물이라고 생각하곤 했어. 엄마는 우리가 잠자리에 들고 나면 주방에 흔들의자에 앉았고 나는 엄마의 흐느낌 소리를 들으며 잠드는 것에 익숙해졌단다. 엄마는 바느질을 하면서 울었어. 엄마의 흐느낌 소리가 물결처럼 흘러나와 방을 지났고 천장을 타고 움직여 우리 아이들에까지 왔지. 엄마는 우리가 자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자지 않았어. 이제 혼자 남겨졌고 더는 아버지의 그늘 아래에서 안전하게 살아갈 수 없다는 사실에 엄마가 느꼈을 절망감을 나는 그대로 느꼈지. 나도 아버지가 보고 싶었어. 아버지는 이제 다시는 안락의자에 앉아 책에 푹 빠지지 못하게 되었어. 나는 이제 다시는 아버지의 무릎 위로 기어 올라가 아버지를 따라 세상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었어. 내가 어린 시절에서 기억하는 포옹은 아버지가 내게 해준 포옹이 전부였어. 힘겨운 몇 달이 지나갔지. 아침과 저녁 식사로 먹는 죽에 물이 점점 많아졌어. 우리가 숲에서 따와 말려놓은 열매들이 다 떨어져 갔어. 어느 날 엄마는 아버지 총으로 비둘기 한 마리를 쏴 죽였어. 그 한 마리면 수트를 끓이기에 넉넉했기 때문에
그날 우리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처음으로 배불리 먹을 수 있었지. 그날 처음 우리는 음식을 먹고 두 뺨이 발그레졌고 그날 처음 우리는 웃었어. 하지만 그 웃음은 얼마 안 가 사라졌단다. 넌 말이야, 이제부터 내 앞가림은 내가 해야 하는 거야. 엄마가 종이 한 장을 내 손에 쥐어주며 말하더구나. 엄마가 휙 돌아서서 우리가 방금 비운 접시들을 젖은 천으로 정신없이 문질러 닦았지만 엄마의 녹색 눈에 그렁그렁 맺힌 눈물을 나는 이미 보고 말았어. 그때 아주 오래전 그때 우리가 서 있던 그 주방은 내 어린 시절에 대한 기억의 박물관 같은 것이 되었단다. 나는 세세한 것까지 모두 기억하고 있어. 엄마가 부지런히 손을 올려 바느질하던 치마, 의자에 걸쳐져 있던 그 푸른 치마, 감자 슈트와 요리하는 동안 흘러넘쳐 냄비 한 면에 말라붙던 거품, 방을 희미한 불빛으로 감싸던 단 하나의 촛불, 싱크대와 식탁 사이를 오가던 엄마의 움직임, 엄마가 움직일 때면 두 다리 사이에서 흔들리던 엄마의 드레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간신히 이렇게 물었어. 엄마는 손놀림을 멈췄지만 난 돌아보진 않았지. 나를 쫓아내는 거예요? 내가 또 물었어. 이번에도 대답이 없더구나. 뭐라고 말 좀 해봐요. 나를 쫓아내는 거예요? 엄마는 싱크대를 내려다보았어. 도리스, 넌 이제 다 컸어. 그러니까 이해해야 해. 좋은 일자리야. 내가 널 위해 알아본 거야. 그리고 너도 주소를 봐서 알겠지만 여기서 별로 멀지 않아. 우리는 계속 만날 수 있어. 그렇지만 학교는 어떻게 하고요? 엄마는 고개를 들어 앞을 똑바로 바라보았어. 아버지가 있었다면 나더러 학교를 그만두라고 하는 엄마를 절대 그냥 두고 보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은 안 돼요. 난 준비가 안 되었단 말이에요. 나는 엄마에게 소리를 질렀어. agnes가 자기 의자에 앉아 불안한 표정으로 훌쩍였어. 나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그만 울음을 터뜨리고 말았어. 엄마가 와서 옆에 앉더니 내 이마에 한 손을 대더구나. 설거지를 한 뒤라 엄마 손이 아직 차갑고 축축했지. 내 딸, 울지 마라. 엄마가 머리를 내 머리에 대며 속삭였어. 그 소리가 너무 작아서 엄마의 뺨을 타고 줄줄 흘러내려 내 눈물과 합쳐지는 굵은 눈물방울 소리가 들릴 것만 같았어. 일요일마다 집에 올 수 있어. 그날은 일을 안 하는 날이거든. 나를 위로하는 엄마의 작은 목소리가 내 두 귀에 희미한 속삭임으로 들려왔어. 그러다 나는 엄마의 품 안에서 잠이 들었어. 다음날 아침 잠에서 깬 나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집과 엄마의 그늘을 떠나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야만 한다는 가혹하고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과 마주했어. 더는 고집부리지 않고 엄마가 내민 옷가방을 받아들었지만 작별 인사를 하면서도 엄마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어. 여동생과 포옹을 한 뒤 한마디도 하지 않고 집을 나섰지. 한 손에는 가방을 들었고 다른 손에는 아버지의 책 3권을 굵은 끈으로 묶어 들었어. 코트 주머니에 넣어둔 종이 조각에는 엄마가 화려한 글씨체로 쓴 이름이 있었어. 도미니크 세라핀. 그 다음에는 2가지 엄격한 지시사항이 적혀 있었어. 공손하게 인사할 것, 예의 바르게 대답할 것. 나는 세대르 말름 거리를 천천히 걸으며 이름 아래 적힌 주소를 향해 갔지. 바스토가탄 5. 내가 앞으로 지낼 곳이었어. 그곳에 도착했을 때 나는 그 현대식 건물 밖에서 한참을 서 있었어. 끔찍하고 아름다운 창문에 붉은색 창틀이 둘러져 있었어. 건물 정면은 돌로 만들어졌고 포장도로가 마당까지 이어져 있더구나. 그때까지 내가 살던 그 소박하고 비바람에 씻긴 목조 주택과는 전혀 달랐어. 어떤 여자가 건물 입구에 나타났어. 가죽 신발을 신고
허리선이 없는 반짝거리는 흰 드레스를 입고 있었지. 머리에는 베이지색 종 모양 모자를 귀 아래까지 내려 썼고 옷과 비슷한 색의 작은 가죽 가방을 팔 아래로 늘어뜨렸어. 나는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 무릎까지 내려오는 낡은 모직 치마를 두 손으로 쓸어내렸어. 그리고 내가 문을 두드리면 누가 문을 열어줄지 궁금했어. 도미니크가 남자인지 아니면 여자인지 궁금했어. 그런 이름을 이전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나로서는 알 수가 없었지. 나는 천천히 걸었어. 내 두 발은 그 반짝거리는 대리석 계단을 하나하나 밟을 때마다 잠깐씩 멈췄어. 두 층계를 올라갔어. 짙은색 오크나무로 만든 이중문들은 내가 그때까지 본 어떤 문보다 높더구나. 나는 한 발 앞으로 나가 사자머리 모양의 쇠고리를 들었어. 희미하게 소리를 울렸어. 나는 그 사자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지.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문을 열고 나를 맞았어. 나는 그녀에게 보여주려고 종이를 폈는데 미쳐다 펴기도 전에 또 다른 여자가 나타나는 거야.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한쪽으로 비키더니 등을 꼿꼿이 하고 벽에 기대섰어. 두 번째 여자는 두 갈래로 길게 따은 젓갈색 머리를 목덜미 부근에서 굵게 쪽을 쪘어. 옷은 반짝이는 에메랄드 그린 실크로 만든 7부 길이 드레스였는데 주름이 잡힌 치마는 여자가 움직일 때마다 바스락거렸어. 그녀는 부자였어. 그녀를 보는 순간 나는 알 수 있었지. 여자는 나를 아래 위로 훑어보더니 검은색 기다란 파이프에 넣어 들고 있던 담배를 한 모금 빨고는 천장 쪽으로 연기를 내뿜었어. 누가 왔나 했더니 아주 예쁜 아이구나. 여자는 강한 프랑스 억양으로 말했어. 연기 때문에 목이 잠겼어.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란다. 자, 어서 들어와. 여자가 이렇게 말하고 몸을 돌려 아파트 안으로 사라졌어. 나는 가방을 앞으로 들고 통로에 있는 매트 위에 그대로 서 있었어. 검은 옷을 입은 여자가 안으로 따라 들어오라는 표시로 내게 고개짓을 했지. 그녀는 나를 데리고 주방을 지나 그 옆에 붙어있는 가정부 방으로 갔는데 그곳에는 앞으로 내가 쓸 허술한 침대가 다른 침대 두 개와 나란히 있었어. 나는 그 침대에 가방을 놓았어. 그리고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침대에 있던 드레스를 들고 머리부터 집어넣었어.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나는 가정부 3명 중 가장 어렸어. 그래서 다른 가정부들이 꺼리는 일은 모두 내 차지가 될 수밖에 없었단다. 나는 침대 끄트머리에 앉아 기다렸어. 두 발을 단단히 모으고 두 손은 무릎 위에서 꽉 쥐었어. 내가 어디에 있는지 혹은 내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는 채 그 작은 방에 있을 때 나를 에워싸던 외로움이 지금도 기억나는구나. 벽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벽지는 누렇게 바랜 색이었어. 각 침대 옆에는 작은 탁자가 있었고 그 탁자 위에는 촛대로 꽂힌 초가 하나씩 있었어. 초 2개는 반쯤 탄 것이었고 하나는 새 것이었는데 심지어 아직 밀랍이 남아있었어. 얼마 지나지 않아 타일을 밟는 커다란 발소리와 그 여자의 치마가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어. 심장이 마구 뛰었지. 여자는 문 앞에서 멈췄고 나는 감히 그녀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했어. 내가 방에 들어오면 일어서야지. 거기 등을 쭉 펴고 말이야. 여자의 가늘고 서늘한 손가락이 내 온몸을 훑었어. 여자는 목을 길게 빼고 더 가까이 다가오더니 내 피부를 샅샅이 살폈어. 피부가 맑고 깨끗하네. 아주 좋아. 이는 없는 거지? 나는 고개를 흔들었어. 여자가 계속 나를 살피면서 내 머리카락을 하나하나 들춰보았어. 그녀의 손이 내 귀 뒤로 움직였어. 그 손톱이 피부를 긁는 것이 느껴졌지. 이가 주로 여기에서 살거든. 귀 뒤 말이야. 그 기어다니는 징그러운 벌레들은 아주 질색이야. 여자가 웅얼거리면서 몸을 부르르 떨었어. 한 줄기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왔고 여자의 얼굴에 얇게 바른 파우더 위로 올라온
가늘고 보송보송한 솜털이 그 빛을 받아 더 도드라졌어. 아파트는 컸고 미술작품과 조각, 그리고 짙은색 나무로 만든 가구로 가득했단다. 집 안에서 연기 냄새와 또 내가 전혀 알 수 없는 어떤 냄새가 나더구나. 낮 동안 집안은 언제나 차분하고 평화로웠어. 삶은 그녀에게 친절했고 그녀는 일을 할 필요가 전혀 없었어. 일을 하지 않아도 충분히 넉넉하게 살았으니까. 나는 그녀의 돈이 어디서 났는지 몰랐지만 이따금씩 그녀의 남편에 대해 상상해 보았어. 그녀가 어딘가에 있는 다락방에 남편을 가두고 있다는 상상을 했지. 저녁이면 손님들이 자주 찾아왔어.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다이아몬드를 두른 여자들, 정장을 입고 모자를 쓴 남자들. 그들은 레스토랑에 온 것처럼 신발을 그대로 신고 집에 들어와 거실을 돌아다녔지. 집안의 공기는 영어, 프랑스어, 스웨덴어로 나뉘는 대화와 연기로 가득했어. 그 아파트에서 맞은 밤은 내가 이전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개념들을 접하는 시간이었어. 여성에 대한 동일 임금, 교육받을 권리, 철학과 예술과 문학, 그리고 새로운 행동들도 접했단다. 커다란 웃음, 열띤 논쟁, 네다지 창가 구석에서 드러내놓고 키스하는 커플들. 그것은 엄청난 변화였어. 방을 다니면서 잔을 모으고 바닥에 쏟아져 말라붙은 와인을 닦을 때면 나는 몸을 잔뜩 웅크렸어. 굽높은 구두를 신은 다리를 이 방과 방 사이를 불안정하게 움직였지. 스팽글과 공작 깃털들이 떨어져 떠돌다 복도의 널찍한 나무 타일 사이에 끼기도 했어. 나는 새벽까지 그곳에 남아 작은 부엌칼로 축제의 마지막 흔적 하나까지 다 지워야 했어. 세라핀 부인이 잠에서 깨었을 때 그것이 다시 완벽한 상태로 있어야 했거든. 우리는 열심히 일했고 부인은 매일 아침 새로 다림질한 식탁보가 놓여있기를 기대했어. 탁자들은 반짝반짝 윤이 나야 했고 잔들은 얼룩 하나 없어야 했지. 부인은 언제나 아침 늦게야 일어났어. 그리고 침실에서 나오면 아파트를 이리저리 돌아다니며 방을 하나씩 하나씩 검사했어. 그러다 뭐든 지적할 만한 것이 눈에 띄면 야단을 맞는 사람은 언제나 나였어. 언제나 가장 어린 사람이었지. 얼마 안 가 나는 어떤 게 부인 눈에 띄는지 파악하게 되었고 부인이 깨기 전에 아파트를 다니며 마지막 점검을 했어. 다른 가정부들이 잘못해놓은 일들을 바로 잡았다는 얘기야. 말털로 만든 딱딱한 매트리스에서 장가씩 눈을 붙이는 것은 피로를 풀기에 절대 충분하지 않더구나. 솔기에 피부가 쓸리는 검은색 옷을 입고 긴긴 하루를 보내면서 내 몸은 계속 지쳐갔어. 서열과 손찌검에 지쳐갔지. 그리고 내 몸에 손을 대는 남자들에게 지쳐갔어.